이제 뭘 좀 보려고 하느냐면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교육학의 4대장이 있어요. 어, 4대장이 있는데 그 4대장이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수학습 이론, 세 번째가 교육평가, 네 번째가 교육행정.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서만 나온다고. 예전에는 뭐 교육사회학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상담 이론 쪽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는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사회학 쪽에서 좀 나올 만하다고 이제 눈여겨보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올해 이제 2024년도 교육부에서 그 주요 업무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강조를 하냐면 정서교육을 강조를 해요. 정서교육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로교육이에요. 진로교육을 갖다가 강조를 한다고요. 2020년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 경우에 73%야. 대학 진학률이 73%예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83%야.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가운데서 10명 가운데서 8명이 대학교에 진학을 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요. 학령 인구가 이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점차 대학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웹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존재하는 대학교들이 있고 그 대학교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일종의 이제 고등교육의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과연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간 안에 놔두고 아이들 갖다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저처럼 강사가 있고 학생이 앞에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구닥다리예요.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짤로 배운다니까. 초등학생들의 그런 그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짤로 전부 다 결정이 돼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른들이. 야, 너 이 말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진 언어. 물론 저급한 언어들도 많이 배우지만 그런 언어들을 배운다고.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배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걸 갖다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 저 아이는 이미 저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훨씬 더 잘해. 나보다. 어떤 경우 보면. 나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적어도 예전에는 교과서 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야. 비교과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배워. 인터넷 과외 선생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아. 일타 강사가. 자, 이제 그런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대학 진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면서 진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거냐. 이제 중등 교육이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들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2024 교육부 업무 계획 속에 담겨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육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이제 루소와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태까지 계속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향이야. 학자분들의 같이 지향이라고. 루소로부터 쭉 이어지는 경험 중심. 경험 중심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뭐냐면 아동 중심,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좋잖아.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른 말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고, 또 너무나 또 좋은 말이 있어 여기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도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선생님 중심에, 그렇죠? 교사 중심에, 강의법으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중등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강의법 이외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좋으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의 생성 관점이 있어가지고 교육의 실행에 있어가지고 뭘 강조해요? 그러면서 생성 관점을 강조한다고. 그 시험 문제로 나왔어. 생성 관점이. 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그것도 역시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다가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얘기야. 하지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기초적인 지식, 능력 습득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분명해요. 이게 이제 제일 크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성이에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유아 단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잘 이루어져. 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주로 유아기. 그런데 또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 어디? 랩, 대학원, 레버러터리, 의사들. 그 회진 돌잖아요. 쫙 그 병원 가면 교수님 이하, 레지던트, 인턴 막 해갖고 올망졸망, 막 5명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아침 7시부터.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김 박사, 저기 어떤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한다고. 어쩌고. 뭘 보고 그렇게 느끼지? 어쩌고. 영어로 막 얘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어쩌고. 그게 뭐예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의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야. 그러면 우리 중등은 힘들어.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많이 연결되는 학습 방법이 뭐예요? 협동학습이라고.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아. 그죠? 교육자들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얘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야. 제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나선형 교육과정.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바로 교과 중심인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다가 합친 거다. 어떤 식으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 영역, 학습 영역의 논리적 구성 플러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구성. 이런 것들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전부 다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브루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싶겠지. 하지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보다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훨씬 더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나선형 교육과정,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선형 교육과정 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교과 중심 교육과정적이야.
교과 중심 교육과정 뭐예요? 뭐예요? 지식의 습득이잖아. 지식의 습득이 쉬워요? 에? 어렵다고.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응?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거야. 흥미라고. 여기에 키워드는 흥미예요. 흥미. 학생의 흥미.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키워드는 뭐예요? 지식의 습득이야. 효과적인 지식의 습득. 그것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야.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교사 중심 교육 과정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지. 아동 얘기, 학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심화예요. 심화. 나선형 교육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저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험의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 경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심화야. 존 듀이가 얘기하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학습 방법이 발견학습이야. 이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하고 굉장히 통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발견하는 거야. 네. 또 한 가지는 탐구학습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발견하고 마찬가지로 살피고 이게 양대축이라고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이 있어요. 생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요. 생성교육과정도 대표적인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생성? 누가 생성?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내는 거야. 교육과정을. 서로 협의하고 둘이 상호작용하니까 뭐예요? 경험이지. 근데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이거예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2015부터 시작해서 2022도 그렇고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역량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거든.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거라는 말로도 쓰고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2024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물론 그거는 이제 주로 인지적인 측면이지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우리 2002 개정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핵심 내용은 사실은 그래서 교과 역량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 교과 역량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갖다가 키워내는 거야. 그래서 그 핵심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뭐예요? 어떤 인간상이 돼? 바람직한 인간상. 그래서 핵심 역량으로 5가지인가? 4가지인가? 지금 헷갈리네. 제시한다고. 5가지? 6가지인가? 제시를 한다고. 바로 그거예요. 바람직한 인간상.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바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 사실. 너무 많이 냈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너무 많이 냈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음. 우리 2024 학년도 시험 문제는 모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대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시험 문제였어요. 예전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내버렸다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개정되고 나서 2017학년도인가? 시험 문제를 갖다가 그냥 내버렸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낼게 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버렸지만 올해 2024학년도 시험 문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지 않고 애들로서 냈다고. 거기 핵심 키워드가 있었지. 2024 그건 2023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도 나왔던 개념이에요. 학습자 맞춤형. 이거는 그런데요. 그 용어가 나와서 그렇지 여태까지 시험 문제는 전부 다 학습자 맞춤형이야. 문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냈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뭐였냐면 학습자 맞춤형이었다고.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2024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도 여전히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직 시험 문제를 학습자 맞춤형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안 나온 것들이 꽤 있어. 꽤 있다고. 자, 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우리가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전에 봐야 될 게 바로 교수 학습 이론은 교육심리학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교육심리학에 있어가지고 모든 내용은 교수 학습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한 포인트들을 갖다 짚고 있다고. 근데 교육심리학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를 하나만 집어라.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성주의. 앞에 들어가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다가 강조하는 비고치키. 근데 사실은 구성주의라고 하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지 이론, 그러니까 인지적 구성주의를 갖다가 얘기했었던 대표적인 피아제 같은 사람도 사실은 상호작용을 갖다가 그대로 강조를 해요. 다만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상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강조를 했고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무척이나 강조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이에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하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어요.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원리가 되는 세 가지.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의 자발성, 능동성. 두 번째 스캐폴딩. 세 번째 문제 해결 상황. 이것만 외워놓으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풀려.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이것이 교수 학습 이론하고 그대로 연결이 다 돼요. 다 연결이 돼. 자, 그러면 바로 이 교육심리학에 있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주요한 개념이 뭐냐? 자기주도성, 자발성, 능동성.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일종의 심리적 기제로 뭐 얘기를 하냐면 자기 결정성,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이런 얘기예요. 자아 존중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동기로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적 동기다.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일 거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내적 동기가 잘 이렇게 발현이 돼요?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능력보다는 노력 기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결정성, 자발성에 기반한 노력 기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내적 통제를 갖다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들이 바로 교육 심리학에 있어서 이 구성주의와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주요한 내용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시험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얘기들이야. 자아효능감 나왔어요. 자기조절학습 나왔다고. 다 뭐냐? 구성주의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태세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학습 태세. 선행 요소로서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 저 내적 동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 내적 동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요. 오스벨, 가네, 그 다음에 라이겔레스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그 얘기들이야.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선행 요소. 그 다음에 동기적 측면에 있어서의 내적 요소. 감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선행 요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스웰, 가네, 라이겔레스가 가네는 좀 빼놓다고 할지라도 오스벨하고 라이겔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수학습 이론은 바로 교육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바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글씨라고 보면 돼. 어떤 면에서. 구성주의 모형, 구성주의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주로 나온다고. 주로 얘 모형이 나와요. 주로 얘 모형이 나와.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제가 세 가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마지막에 뭐였어요? 문제, 해결, 상황, 실제 상황이야. 그러니까 교수 학습에 있어가지고 학습 모형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문제 중심 학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문제 중심 학습하고 다 연관이 돼. 문제 중심 학습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학 선생님들은 학생들 너무 사랑하사.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니 그게 뭐예요? 완전학습입니다. 완전학습. 완전학습이 뭐하고 통해요? 저거. 학습자 맞춤형. 이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난 맨날 헷갈리는데 어떤 게 90에 95%인지 잘 모르겠어. 90% 아이들이 95%인지 95% 아이들이 90%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걸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완전학습이라고. 완전학습은 기본적으로 행동주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거는 행동주의로부터 나왔어. 아, 이렇게 좁은 개념이 말도 안 되는 행동주의로부터 나왔다니. 놀라운 일이죠? 저 인본주의 쪽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야. 행동주의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학습에 있어가지고 방법론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다 개별학습이에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C, A, T 내지는 L 맞나? 컴퓨터가 지원해가지고 학습하게 해주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러닝 또는 이거예요. 컴퓨터 보조 학습. 이게 완전 학습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학습은 뭘 또 지향을 해야 돼. 상대평가하면 안 돼. 절대. 상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절대평가 해줘야지. 일정 기준만 넘어가면 되게끔. 95% 아이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학습은 기본적으로 절대평가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말 잘 안 써.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잘 안 써.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 뭐예요? 절대평가야. 성취평가제. 이 개념으로 다 통해. 이 개념으로 다 통한다고. 이거는 이제 평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수학습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구성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렇죠?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선행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그 선행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으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인지전략하고 초인지전략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인지전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구조화예요. 제가 지금 구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뭐예요? 분류하라고. 분류를 잘 해.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유목화라고 해. 그 일본 말인데 유목화. 분류화. 구조화. 체계화라고 하는 말도 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청킹이에요. 덩이 지식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외우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업 기억의 한계를 갖다가 인지 부하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청킹.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큰 지식을 갖다가 묶어 갖고 역시나 서너 개로 만들면 좋으니까 청킹을 한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정교화예요. 정교화가 사실은 선행 학습 요소를 가지고 다른 정보나 경험을 갖다가 합쳐갖고 키우는 거잖아. 거시 전략이라고. 이게 대표적인 인지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념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습득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잘 써먹어야지. 잘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써먹은 게 뭐예요? 초인지 전략이야. 그래서 초인지 전략에서 뭘 하느냐? 분석. 대표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피드백이에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습과 복습이야. 강조하죠? 예습과 복습.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평가하면서 그걸 갖다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해주고 바로 스캐폴딩 해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피드백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1년에 1년의 과정으로 어떻게도 얘기를 하냐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걸 갖다가 1년의 초인지 전략의 과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차화, 과정화, 이론화 그렇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초인지 전략에 대해서. 이거 정교. 하나가 어디로 갔다? 아, 여기구나. 자, 열심히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평가해야지. 잘 배웠는지. 그래서 교육평가가 중요한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교육평가에 있어가지고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 절대평가, 과정중심평가. 요새는 과정중심평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형성평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형성평가를.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우리가 이제 주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총괄평가잖아요. 근데 형성평가, 과정평가. 그런데 이제는 절대평가, 과정중심평가, 과정중심평가는 형성평가, 총괄평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했어. 보다 중요한 개념이. 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이유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여기 있는 단어들 가운데서 하나 딱 찾아보면 돼. 저기 위에 있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 애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야지 걔한테 응? 맞춤을 해주지. 흥미가 뭔지, 관심이 뭔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응?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선수학습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내적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진단평가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따라서 시험 문제로 얘 진단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어. 여태까지 진단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한다고. 학습자 맞춤형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저런 것도 해야 되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이거예요. 자기 참조 평가. 자기 참조 평가 2024학년에 나왔어.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근데 꿈이야. 누구들의 꿈? 학자들의 꿈이야. 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가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하는 거지. 말은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절대평가가 됩니까? 안 되지.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교육평가에 있어서 또 우리 학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질적평가. 지금 양적평가 아닙니까? 우리 객관식 시험들. 우리가 보는 시험들은 다 양적평가라고. 순위 매기고. 그래서 질적평가를 얘기를 해. 자, 질적평가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혔던 거. 우리를 갖다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이게 이제 참 애매해서 수행평가가 다들 학생들이 그랬다고. 아,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우리를 배신하고 계속 안 나와. 안 나올 수밖에. 예. 뭔가 하나를 콕 집어야 돼. 예? 거기에 가운데서 뭔가를 하나 콕 집어야 된다고. 이 수행평가 가운데서. 자, 이겁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다 들어가. 응? 온갖 것 다 들어간다고. 그림, 글, 보고서, 등등등등등등등등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수행평가에 있어가지고 핵심을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고 있어. 다 담고 있다고. 그게 토론이 됐든, 응? 보고서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포트폴리오가 다 함축을 하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마어마하다고 교육학자들이 주장을 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굉장히 높아요. 자, 마지막이 남았네요. 교육행정. 왜 교육행정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인간이라서 그래. 외적 동기에 너무나 많이 좌지우지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지만 내적 동기보다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조직론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리더십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 어떻게 하고, 조직의 갈등 어떻게 하고, 학교 문화, 학교 풍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어. 기계적 문화 어쩌고 저쩌고. 자, 교육행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사실 장학이에요. 장학. 응? 여러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장학이라고. 근데 장학과 관련해가지고는 몇 번 문제가 안 나왔어. 장학이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장학이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장학관 장학사가 나와가지고 뒷짐지고 이렇게 교실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은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해주길 바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교육행정의 흐름은 교사에 있어가지고 바로 자율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두 가지를. 자율성에 따른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요. 이게 지금에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예요. 개념의 포인트. 교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 역시나 자율성을 강조를 해. 민주적 학교를 갖다가 원한다고. 이 얘기를 갖다가 당연히 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학교 운영위원회 문제가 나온 거야. 따라서 장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장학 강조를 하고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굳이 뭐 또 나와가지고 장학관 장학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또 나의 충분히 멘토가 될 수 있는 나를 갖다가 거둘 수 있는 나와 뭔가를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얘요 동료 장학.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응?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상장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임상장학에 들어가는 내용이 자기장학, 동료장학인데 임상이 뭐예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시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해결해. 그게 뭐야? 임상장학. 전문가가 어디 있어? 학교에. 누군데? 교사. 오케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 행정에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문제들은 다 저거야. 자율적이냐 자율적이지 않냐. 2023년도에 관료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문제 잘못됐거든. 그 배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호의하고 미스캐리 얘기했던 거야. 사실 그거 따져야 돼. 호의하고 미스캐리 얘기했던 관료제에 있어가지고 학교 관료제에 특징과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규칙이 어떻고 얘기하는 것들. 배보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어쨌든 바로 이제 교사에 있어서 자율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 학교에 있어가지고 민주적 학교 운영, 학교의 자율성. 그러니까 기계적 문화는 안 된다는 거야. 학교 풍토, 학교의 조직 문화, 당연히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 쭉 이어지는 걸 봤어요. 사실상 우리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A부터 Z 전부 다 망라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문제가 다 나왔다고 보면 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반대되는 것, 그죠? 반대되는 것,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특징, 장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포괄이 돼. 저 말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수 측면에서 보면 수준별 학습.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 어쩌고 저쩌고 과정중심평가 이쪽으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구성주의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 수준별 학습이라고 하는 얘기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함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그걸 통해서 수준별 학습을 하고 수준별 평가를 하자. 그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해?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사한테 자율성을 주고, 아까 전문성을 가진 교사한테 자율성을 주고,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학교에서 생겨난 문제들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고, 장학도 그러니까 너네들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너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동료 장학을 하고, 연수 나왔잖아요. 연수도 어디서 하는 거야? 그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연수도 하고. 사실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스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겔레스가 뭐라고 그랬냐고. 선행 요소, 개요, 선행 조직자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공부 잘할 거라며.
공부 잘하기 위해서 얘네들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거야. 얘네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항상 가지치기를 하면 돼. 반대되는 거는 여기 있어가지고 키워드 하나. 아, 흥미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흥미 위주로 가면 어떻게 돼? 애들이 놀려고만 한다. 아, 공부 못 하겠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미리 이런 선행 조직자, 선행 학습 요소를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집어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학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구성주의. 양대축이야. 그게 양대축이라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